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패널 참가하신 분은 앞에서 진바이톡을 해주셨던 강연아 교수님, 그다음 김수현 디자이너님, 김정은 교수님, 김진택 교수님, 최준호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번 무슨 얘기를 할지를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제일 처음 저희가 좀 짚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자이너, 도대체 디자이너 범위가 어디까지야? 라는 얘기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먼저 전통적 디자인 교육과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개발자로 가거나 개발자로에서 디자이너로 가거나 이런 지난 사례 얘기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고, 실제 커리큘럼의 사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요자인 학생이라고 했지만 학생이라는 범위가 꼭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요즘은 나중에 늦게까지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디자이너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두로는 적었지만 오늘 패널톡에서 많이 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범위는 너무 넓어져 있고 모두가 디자이너인 세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전통적 디자인 교육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할 얘기가 많은 영역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보시면 자기 얼굴이 보이시면 아 내가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으니 놀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룰 얘기는 전통적 교육과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라고 해서 꼭 얼굴 나오신 분만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화두를 꺼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김진택 교수님께 짧게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먼저 많이 시도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요, 제 맘대로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딱 공감을 해주시던 안 하시던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서 그래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에 조용적이거나 미학적인 태도를 넣어서 그 가치,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봤어요. 그건 여전히 갑니다. 없어지진 않는데 제가 요즘 보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 문제가 있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전략적인 지성행위는 다 디자인이에요. 저한테는 다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받으려고 아이디어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 지성적인 모든 행위는 다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전 실천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다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밸류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밸류 디자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공학자들,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공동이들이 왜 디자이너가 못돼? 라는 차원이 당연히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유의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러한 저희 과는 공학인들이 와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과고, 영재고 이런 친구들 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진짜 쉬운 애들이에요. 정말 놀랍지만 정말 엄마 아빠도 잘 수학 물리 잘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근데 똑똑한 줄 아시죠? 얘 똑똑하죠.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이제 이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 영재 맞거든? 맞아 너 영재 맞거든? 해가지고 영재가 된 애들이라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대학교 와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런 애들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인재상이 저희들한테는 그 디자이너인데 말씀드릴게요. 우물을 지가 파는 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물을 전 아마 요 얘기 끝나고 나면 특별히 다른 분들 얘기하고 나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다 쏟아내고 갈게요. 우물을 직접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라는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속담은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갈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으로 오면 저희가 이제 팔로워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로 변해요.
그러니까 급한 놈이 우물 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급한 놈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에요. 역설적으로. 그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걸 다시 좀 살려서 일단 첫 번째 내가 목마른지 안 목마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인재가 필요해요. 지금 혹시 고등학생은 아니신 거죠? 여기 계신 분. 이렇게 예. 고등학생은 아니신 거죠? 예. 예, 그쪽이에요. 지금 예. 아니신 거죠? 어려 보여서 그런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한 번도 누가 너 목이 마르니 안 마르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끌려갔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어느 정도 그렇게 끌려갔고, 두 번째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지구인이. 세 번째, 우물을 내가 직접 파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그 우물을 파야 되는 도구와 장소를 내가 훈련해서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교육은 잡아 끌어서 야 이거는 수저를 쓰든지 포크레인을 쓰든지 삽을 쓰든지 또 다 가르쳐줘야 돼요. 왜? 저희는 팔로워라서 빨랑빨랑 쫓아가야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져오다 보니 저희들한테는 what is하고 what if가 없어요. 그냥 what wow하고 what was만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세 가지를 하고 마지막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나만이 아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지구인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요 세 개까지는 억지로 만듭니다. 되는 것처럼 막 하니까. 근데 네 번째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몽돌이들을 위해서 앞에 화면 잠깐만 보시면 요 두 가지로 되게 나눴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는 창의할 기석에 1, 2, 3, 4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공학적인 이게 무기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연구 주제에 맞춰서 자기 시간표 짜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다 교수님들이 정해놓으니까 그거 배우시잖아요. 저희는 2학년 오면 연구 주제를 주고 지가 나 이번에 자율주행차 조금 재밌는 알고리즘 짜고 싶어. 나는 수중 로봇 할 건데 좀 새로운 생체 모방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수업을 지가 찾고, 그럼 이게 기계과에도 있을 수 있고 전자과도 있을 수 있고 컴공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가 찾아서 가지고 와야 돼요. 지 연구 주제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지식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설 2, 창설 3, 창설 4 스튜디오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하려고 하고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과는 그래서도 망하고, 둘째 교수도 야 나 이거 몰라 절로 가 그러면 망해요. 저희는 똑같이 우물 같이 파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니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문제 발견할 건데, 공학을 무기로 어떻게 실제적 문제 해결하고 구현할 건데, 어떻게 지식 디자인 통해서 기술을 사회적 가치로 구현할 건데, 이게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든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적어도 저희 과 친구들은 나는 그냥 공돌이야라는 식으로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중에 혹시 되거나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많은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물 파는 인재. 우물 파는 인재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목마른 줄 아는가 더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요.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제가 독단으로 3장만 잘라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 시간에 김진택 교수님을 찾아가서 풀으세요라고 하시면 푸실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에서 기술로, 기술기반 디자이너로 진화하는 사람 양쪽을 다 보는데, 이 질문은 제가 보이저엑스의 김수현 디자이너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제품 디자인 전공으로 원래 졸업을 했어요. 99 서울대 산디과 공학번인데, 사실 제가 졸업할 때 취업이 IMF로 어려워서 우연히 어떻게 건너서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알게 돼서 제가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UI라는 단어만 썼지 사실 UX나 BX 이런 단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뭔가 IT 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까지 이제 실무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제가 이렇게 사실 뭐 세이클럽 아바타 그때 처음 만들 때도 사실 아바타를 누가 쓰지 않는데 실제로 수익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처음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 서비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그 게임 연동하는 거 붙이고 카카오 프렌즈 그때 라이언 없는 버전까지 제가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플랫폼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플랫폼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도 저한테는 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대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아까 또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환경에서 자란 사용자들은 그 사용성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은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하면은 크리에이터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인공지능도 뭔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모바일 웹 쪽 서비스를 계속 만들다가 모바일 쪽 처음 진입할 때도 좀 그런 갭이 있었거든요. 패러다임이 뭔가 바뀌면서 그때 저희가 로케이션 정보를 가지고 뭔가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막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뭔가 인공지능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편집기도 그렇고 어떤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있는 과정인 건데 사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렴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게 수렴되는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뭔가 어쨌든 앞으로 저는 지금 이제 저도 같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사실 UX나 어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폰트 같은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타이포 수업을 듣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때그때 접목되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디자인 쪽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되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요즘에 어떤 환경의 트렌드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써보라고 되게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써보고 느껴야 뭔가 기획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아까 그 딥러닝 쪽은 최근에 참 이런 것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게 데이터 가공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트레이닝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이것도 뭔가 새로운 분야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아바타 MD도 무슨 새로운 직종이라고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그때 그 산업이 발전하면 그 새로운 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뭔가 디자인 분야 중에 하나로 저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진 필터 많이 쓰시잖아요. 그 룩업 파일 만드는 것도 사실 디자이너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영상 쪽도 제가 다행히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고 영상 좀 오타쿠였으니까 아까 그 영상 툴을 만들었지 만약에 제가 시각 디자인 쪽만 했으면 사실 영상 툴을 또 만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앞으로의 시대는 그 2D보다는 3D가 어떤 영상이 더 주로 이제 될 거잖아요. 요즘 빨간 창에서 검색하세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저도 웬만한 건 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용자들은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영상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될 거라서 어떤 그것에 의해서 바뀔 사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하드웨어 공부를 했다가 그때 취업을 못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다시 최근에 또 느끼는 게 이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고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한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몰라도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드웨어 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좀 요즘 세대 분들은 좀 피곤한 시대가 되긴 했죠. 되게 알아둬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오큘러스의 어떤 개발자 친구한테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오큘러스에서 만들고 있는 툴 중에 퀼이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VR로 쓰면서 이 유틸리티로 쓰는 인터랙티브한 어떤 이 툴인데 그 인터페이스 만들 만한 디자이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고 이거를 VR을 쓰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쓰는 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건 학교에서 따로 안 배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뭐 우리 잡수 오빠도 그랬듯이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다시 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조금 오히려 기술 쪽보다는 디자인 영역이라면 오히려 디자인 이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저는 오히려 요즘에 좀 팝아트나 어떤 그런 역사가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런 걸 알아야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오히려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타이포라든지 좀 그런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소양의 공부랑 최근 유행한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경험, 내가 써봐야 그걸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서 집에서 막 이렇게 검색하면서 계속 보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뭐 VR방도 가보시고 직접 다 써보고 어떤지를 느끼는 게 좀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운동을 해라. 이것저것 닥치지 말고 해봐라. 라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하는 사람이 제 것만 빼먹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리 없는 거 죄송합니다. 기술 기반에서 디자이너로 진화한 사례라고 하면 조금 쑥스럽지만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대 나온 디자인과에 있는 교수입니다. 네, 가짜 디자인 학교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대 나와서 근데 기업에서 디자인 디렉팅도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터, 커뮤니케이션물 뭐 이런 작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김수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이 왜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서 필요하고 어떤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는 설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 찾아오시면 다시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커리큘럼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의 사례는 두 분한테 저희가 여쭤볼 건데요. 먼저 네, 저기 앞에 보시면 아니면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저걸 볼 필요가 없는데 일단 네. 뭐 자료는 따로 준비 안 했고 말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커리큘럼을 짤 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몰라요. 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구나. 근데 사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 티칭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과목을 듣던 무슨 그 학생들의 한 플랫폼에서 알고 있는 분이 디자인이 강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공학이 강한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디자인 수업을 주로 가르치는데 하다가 학생들이 와서 뭘 만들 때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자, 저 교수님께 우리 가자. 같이 가서 같이 미팅을 해요. 이렇게 공동 티칭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토픽 중심, 문제 중심의 커리큘럼이죠. 굉장히 그냥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국내 대학에서는 가르칠 때 인트로 뭐 가르치고 A부터 A, B, C, D, F 쭉 가르치고 뒤에 가서 자 이런 걸 만들어보자 하고 해요. 마치 코딩 처음 개론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건데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나왔다고 해서 뭔가 실제 애플리케이션 더 잘 만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한테 맨 처음에 네가 원래 좋아하던 게 뭐니? 넌 뭘 좋아하니? 영화를 좋아하니? 뭐 미술을 좋아하니? 거기서 먼저 주제를 찾도록 해요. 그럼 왜냐면 저희가 학부 교육도 그렇지만 인문사회 백그라운드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수업들이 많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수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통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이너에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싶으면 디자이너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많은 학원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 빅데이터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데이터 혹은 디자이너하고는 딱히 상관없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디자이너 혹은 해당 학생들의 교육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머신러닝 관련해서 수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좋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예전에 뭐 캐드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거 나왔을 때 굉장히 디자인계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대학교 수업에서 하나 둘 가르치진 않았잖아요. 제가 카이스트 산업진흥과 출신인데 수업 들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교수님들 첫 시간에 자 이거 너네 선배들이 한 거야. 너네도 이런 거 해오면 돼. 이번 할 때 말까지. 그러면 각자 알아서 툴을 각자 공부를 하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니? 너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서비스를 생각을 해와.
그러고 나서 해오면 자 여기에는 그러면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다. 프로그래밍, 너는 파이썬을 배워야겠다. 너는 라즈베리 파이를 해야겠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학부생들도 시키면 다 해.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시키면 다 해요. 근데 그 베리어가 높을 뿐이에요. 나는 공대생이 아니니까 이런 거 못해요. 저는 수학, 과학이 싫어서 공대를 안 가고 인문, 문과를 갔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의 그 베리어 한 번을 낮추는 게 힘들지 그거 한 번 넘고 나면 이 한 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주제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디자인 전공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한 번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그때그때 찾아 쓸 수 있는 것.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학생들이 자아효능감이 굉장히 제가 실험해봤는데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떤 API 갖다 쓰고 어떤 소스 갖다 써야 되는 걸 알겠어요. 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굉장히 리서치를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좀 포커스를 하는데 양적 방법론 못지않게 질적 연구 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셋만 가지고 숫자로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현실, 출산율 얼마, 가정당 아동 이렇게 데이터로 보는 것과 실제 한 엄마를 데리고 힘들게 일하는 워킹맘을 모시고 와서 그분의 고충을 들어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접근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최준호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준호입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구현되고 있는 음성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아직은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겠지만 앞으로 좀 더 디벨롭 되면서 좀 더 고도화될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디자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좀 드리고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즉 음성 대화형 인터랙션이면 시각적으로 유저들하고 인터랙션을 방식하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아젠다들이 좀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 백단에서 그냥 뒤에서 그 계산만 하고 판단만 하는 존재로서 끝날 게 아니고, 기업들이 얘를 브랜드 경험으로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아마존 에코나 이런 것처럼. 즉, 그 에이전트의 퍼소나를 디자인하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인공지능들도 각 회사에서 큰 기업 아니면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오버랩되는 플랫폼들에서 서로 경쟁할 겁니다. 자, 브랜드는 서로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서바이벌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의 퍼소나 혹은 이전에 말했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에이전트에 투사해서 그거를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제 그 퍼스널리티 쪽에 들어가는 건데, 성격을 만드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답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 그 다음에 먼저 얘기할지 듣고 얘기할지 하는 순서까지 사실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서 퍼스널 어시스턴트 역할로만 디자인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가 확대되려면 친구 역할 퍼스널 디자인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아직 친구도 사실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절친부터 아니면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친구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시나리오가 좀 깊게 개발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대화는 턴제입니다. 시각화하고 조금 다른 게, 한번 얘기하고
기다렸다 듣고 턴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까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깊게 공감합니다. 요거를 전략적으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하셔야 될 게 아직 오류, 인식 오류라든지 판단 오류라든지 계산 오류 같은 것들이 정보 부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류 회복을 하고 사과를 센스 있게 잘하게 디자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각 회사들도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스타일을 처음에 좀 잘 잡는 회사가 초기 좀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즉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성장 단계별로 초등생한테 기대해야 될 거, 중학생한테 기대해야 될 거, 고등학교 수준 레벨 지능한테 기대해야 될 것들이 변할 건데 그 기회점들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서비스로서 확산되려면 추천하고 협상하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위에 조그맣게 그냥 달아놨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클라우드로 멀리 있는 서버에서 다 된 게 그냥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그 아무 프로세서도 없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만 나올 뿐이지만 네. 자, 엣지 컴퓨팅 되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얘가 중간에서 또 협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나를 위해서 그 회사의 에코가 아니고 내 스마트폰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특히 추천하고 협상 전략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인공지능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결국 그 인공지능 디자인의 그 효능이라고 할까요? 여기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위임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전략이 뭘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인공지능 되면 전부 음성으로 지금 나오니까 시각 디자인 다 없어지고 인터페이스 없는 인터페이스 얘기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청각과 시각이 공존하는 멀티모달 모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마 입력 모드에서는 그 음성으로, 출력 모드에서는 시각 모드로 또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환되면서 그 컨비네이션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조합을 빨리빨리 찾아내주는 것도 사실 엔지니어 역할이라기보다는 UX 기획자, 디자이너들, 리서처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은 통과할게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김재원 교수님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김정현입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에 대한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슬라이드가 너무 보링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거에 기반해서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시각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좀 편협한 시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디자이너는 뭔가 그냥 문제를 발견하고 뭐 솔브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제너럴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형상화하는 그런 디자이너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디자이너를 아들로 두고 있어서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게 30년 후 혹은 20년 후 혹은 10년 후에 이 AI가 도래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필이면 아버지가 또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HCI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HCI에서는 주로 뭐 UI, UX, 뭐 앱 이런 거 많이 만드니까 일단 디자이너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디자인을 할 때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툴을 가져다 쓰면 내가 편할까? 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했는데 오토캐드를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전자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뭔가 작업을 10시간 걸릴 걸 2시간 할 수 있는 사람, 30분 만에 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어떤 툴이 있고 그 툴을 잘 쓰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툴을 써야 하고 그 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AI의 그 프린시플을 프로그래밍 레벨까지는 아니고 개발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서 내가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런 걸 가져왔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HCI 클래스에서는 애들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이라 앱 개발할 때 필요한 툴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 그 소위 그 디자이너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죠. 네. 어떤 AI 툴이 있으며 그 AI 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에 이 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툴이 있고 그리고 카그니티브 사이언스 같은 걸 기본적인 걸 가르쳐서 어차피 AI도 카그니티브 사이언스 모델을 따라가기 때문에 AI는 뭐 서치도 해주고 뭐 제너레이션도 해주고 뭐 무슨 룰 베이스 리즈닝도 해주는데 이게 이 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툴 써야 되겠다. 그거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뭐 자기 주도 교육, 뭐 문제 중심의 교육은 다 좋지만 그거는 어느 교육에서나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그림이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 디자이너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식은 조금 오픈엔디드보다는 저는 도리어 부모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집어주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컴프레hen시브하게 한 2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 스터디 룰 베이스 리즈닝을 쓰고 어떤 건 제너레이션 쓰고 어떤 거는 뭘 쓰고 그걸 다양하게 다 경험해보면 실제로 인더스트리에 가서 뭐 어떤 리얼 프로블럼 솔빙 할 때 내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했었지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픈엔디드면 실제로 닥친 뭐 그거에서 통해서 배운 것도 많지만 생산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약간 디스오리엔트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여긴 저희가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저희가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 스탠포드, MIT 모든 대학의 명강이라고 얘기하는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함께 스스로 하고도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육을 들으러 와서 바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꼭 이 질문들이 아니더라도 AI와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번쩍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테크놀로지학과 이도현인데요. 저는 지금 뭐 보이스 AI 아니면 음악 AI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다른 AI들 이런 좀 그래도 사용되고 있는 AI들을 보면 내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AI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이스나 음악과 AI가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를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AI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보이스에 AI가 들어가면 사실은 AI가 굉장히 여러 조각을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말하는 음성 인식. 여기에서 AI의 목적은 사람이 말하는 걸 100% 다 인식 가능하도록이 되는 거죠. 텍스트 스피치라고 했을 때는 이때 AI의 목적은 말로 하는 걸 100%.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목적은 달라지지만 또 통합적인 AI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말을 걸 때 아까 뭐 친구와 비서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때는 목적이 달라져요. 이 사람의 감성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내가 어떻게 말을 걸까? 대표적인 예시로 페퍼를 데리고 오래 있으면 페퍼를 켜놓고 오래 놔두면 얘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이라고 굉장히 귀엽게
헛기침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여기 있는데 너 나한테 말 걸어보지 않을래? 라는 우리에게 의도된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관찰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을 어떻게 흉내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점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다양한 목적을 통합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우선 제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스피치 투 텍스트다 텍스트 투 스피치는 아직 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사실 최근에 그 이어폰들 줄 없는 거 써보신 분들 있나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혼잣말 하면서 가시는 분들 꽤 보일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 스피커도 그렇고 사용성이 좀 어색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되게 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뭐 카카오 나 뭐 해줘 뭐 이렇게 말하기가 아직은 어색한 단계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에어팟이나 이런 거 쓰시면서 이제 혼잣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제 곧 쓰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사실 저도 계속 아까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연구했던 게 그 영상 편집 툴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지를 계속 상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음성하고 음악하고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고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 그룹에서 뮤직 세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카네기 멜론에 유학을 가셔서 음악과 어떤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걸 연구해 보겠다고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시냐면 나사 그 우주선에서 사실 소리도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고음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하드웨어 쓰시다 보면은 소리가 쓰일 때가 꽤 있거든요. 그 카카오도 사실 그 카톡 그 음성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음악이 뭔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질문해 주신 분께서 앞으로 잘 풀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요즘 세대니까 아마 더 많이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사실 음성, 음악 그리고 AI를 어떻게 묶어냐는 건 여러 가지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도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성함을 맨 끝자락에 발표하셨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를 AI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아노 바이엘 조금 치고 그만뒀는데 나름 음악가예요. 작곡도 조금 해봤고 뭔가 누가 무슨 피아노를 치면 이거 잘 쳤다 못 쳤다 혼자서 막 비판다고 그러는데 다 나름 음악가들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스킬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도 못 치고, 뭐, 오선지도 못하고, 근데 흥얼거릴 수 있고, 뭐, 간단한 광고 징글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만져보셨을 거예요, 직접. 그런 거를 AI가 뽑아주고, 일종의 박명수 밑에 유재환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일을 AI가 해주면, 박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박명수가 되자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학생이 아니어서 학생 질문을 드리죠.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학생은 모두입니다. 저는 지금 이벤토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유순이라고 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사실 베이스가 심리학과였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복수 전공을 해서 디자이너가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AI가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에 대한 그 공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심리학과에 사실 문제 의식들이 되게 많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사실상 해결점이 논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디자인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 행정학 부분에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짜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사실 이런 사실은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플랫폼, 서비스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융합을 통해서는 그 문제 의식들을 서로 공유하면 훨씬 시너지가 난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부 교육에서는 사실 융합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없고 그냥 각자의 스킬을 키우기 되게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디자인과 학생들이 입시 미술을 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디자이너라는 인식을 했을 때 시각적인 걸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체제를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갑자기 디자이너는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한편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그런 융합적인 과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진행을 해보신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런 입시 미술이나 현재 디자이너 제도 안에서 시각 미술에 대한 부분이 교육 커리큘럼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괴리들을 이제 진짜 학부생 수준에서 줄이기 위한 다른 노력들이 있는지 아니면 좀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프로 교육에서 지금 딱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 쪽 학생들, 디자인 전공 학생들, 경영 혹은 마케팅 혹은 기술 백그라운드 학생들이 융합해서 한 전공, 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캡스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저학년 때는 각자 전공에서 익혀야 할 스킬들이나 전문성들을 배우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같이 서로 팀을 이루어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6학점 수업에 교수님 6분이 거의 매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씩. 시수는 한 학점 받으면서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다루는 주제의 폭들이 넓어졌고요. 심리학과, 행정학과, 뭐 정치외교학과에서 다룰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왜냐면 그쪽 백그라운드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푸는 건 이제 디자인 쪽으로 푸는 거예요. 디자인이 단순히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여기 기술한 학생들도 있고 요즘엔 디자이너들도 기술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융합을 이루어서 정말 그 실무에서도 굉장히 오죽하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 나온 결과물들이 너무 좋다고 하실 만큼 최근에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미술도 요즘에 아예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접근 방식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쩔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 그냥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한데, 아까 굉장히 툴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디자이너가 굉장히 유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실제 실무에서 일해본 결과, 경험에 의하면 툴을 잘 쓰는 디자이너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디자이너의 그 스킬은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과 이걸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 센스와 이런 감인데요. 이런 것들은 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교육을 하는 거를 축구 경기를 하는 거라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드리블하고 골을 넣는 걸 스킬을 다 가르쳐야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온라인 디스턴스 러닝 할 수 없는 건 그 실제 필드에서 뛰는 경기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배운다고들 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저 생각은 좀 창조적인 야매가 돼야 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전 이제 더 이상 지식인들은 학과나 이런 부분 전통적인 차원에 혹은 내 정체성이 모자라는데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고 무기를 쓸 수 있는 건 갖고 있어요. 다들 그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서 일단 그걸로 무기는 갖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창조적인 야매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잡종적 지식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요. 그 고민은 우리들이 했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적 야매 지식인이 되셔야 되니까 지식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또 허정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제 밖으로 굉장히 표출하는 학과도 있지만 여러 학교에서 융합적인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많은 체험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쌓여가면 조만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학교를 다 들긴 어렵지만, 제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본 사례 중에 하나가 샌디에고 대학입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퀄컴에서 빌딩 한 동을 지어주고 거기에 융합 건물이라고 이름 짓고요. 거기에 되는 조건으로는 융합 연구를 하면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펀드도 많이 주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함께 융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 다른 식의 연구과제를 한번 작은 걸 한 적이 있는데, 네, 저한테도 시간이 많네요.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에서 학부 교육에서 융합 교육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답은 못 냈어요. 답은 못 냈는데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 지금의 입시 중심 교육이 없어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과연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정말 근데 디자이너가 자기만의 잘할 수 있는 강점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도해야 될까? 그리고 플러스를 유지시켜야 되는 건 사실은 프로블럼 솔빙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프로블럼 데피니션입니다. 문제 정의를 하는 건 사실 디자이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영역에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교육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지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네트워킹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시간을 많이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혹은 궁금한 게 많으신 연사분들께 가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꼭 받도록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려뒀으니 네, 혹시 안 받아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은 저희가 9시까지 빌려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시간 지내시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한 발표 시간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 발표 클로징은 저와 함께 이 발표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복학 박회 회장님이신 이중식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내려갈까요? 아니 근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그 둠스데이 이후에 이렇게 숨어서 인간들이 그 어떻게 기계에게 저항할까 뭐 이런 모임 같아서 그런 느낌이네요. 이 행사를 이게 왜 갑자기 이 행사를 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HCI 학회에 소모임이 있어요. 10년 후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매년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올해 AI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알게 됐지만 국민대와 건국대와 그 다음에 디자인 연구학회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 필요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행사가 벌어진 것도 있어요. 이 형식적인 거고 내용적으로는 지난 2, 3년 동안에 이제 교수님들이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인데 만나면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IoT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시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서로 굉장히 다른 접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우리도 잘 이게 분산되어 있는데 학생들이나 이제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복잡하겠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시작했죠. 굉장히 인간적인 일 같아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올해는 한 2번 정도 더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좀 합을 맞춰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질문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대답을 해주실 분들을 좀 모셔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발표 내용은 동영상으로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디스커션이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이제 좀 요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이제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이제 찼어요. 200명 해가지고 빨리 찼는데 다음에는 1000명 정도. 네, 감사합니다.